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뀔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돼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에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다래끼 진행자 38년 안과 의사 정근입니다. 눈에 생긴 불편한 다래끼 얼마나 불편하세요? 우리나라 의료계의 불편한 문제를 쏙 시원하게 다래끼 짜듯이 짜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병원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는 방역 완화 지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병원 내 마스크 착용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신중론도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인데요. 전반적인 방역 조치 완화에도 병원 마스크 의무 착용은 계속되고 있는 지금 마스크 완전 해방 언제쯤 가능할지, 그리고 해제해도 괜찮은 것인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 후유증 치료센터 엄명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관리실의 주예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은 마스크 벗고 가도 되고 병원은 마스크를 쓰고 가도 가라 말이에요. 네. 그러면 환자가 굉장히 혼동이 와요. 그 의원에서는 지금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데 병원 급은 쓰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감염 전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접촉 수와 그다음에 그 접촉 공간의 밀도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의원을 가보게 되면 물론 그렇지 않은 의원도 있겠지만 특히 내과 같은 경우 감염과 가장 밀접한 내과 의원을 가게 되면 동네 의원 대부분은 그 환자분들의 대기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염 전파의 어떤 공간적 밀도와 접촉 그 가능성을 봤을 때는 분명히 큰 대형 병원보다 의원이 더 낫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마스크 해제를 차이를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과 병원의 차이를 또 환자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의원과 병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의원은 보면 진료 과목이 특정 분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료 보는 환자들도 소수이고 그다음에 일반 진료를 위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의원에 머무는 시간이 짧고 거리두기 그런 것도 생각하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병원은 대형 의료 시설로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의료진과 의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나 그리고 복잡한 질환들을 치료하고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자가 많아서 우리 그에 따른 유동인구도 많이 높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코로나랑 독감을 같이 해서 트윈데믹까지 지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코로나뿐만 아니고 독감도 지금 많이 걱정을 하고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예방접종을 하고 유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독감이 학교를 가보면 한 반에 반 이상이 걸려 있고 거의 창궐 수준입니다. 창궐 수준. 네. 독감 환자들이 아프다, 감기에 걸렸다 하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죠? 의원을. 의원 갑니까? 네, 의원을 주고 가죠. 의원으로 우선. 많이 가죠. 예. 그죠? 1차 의료기관이니까. 맞습니다. 그죠? 감기 가지고 종합병원 오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면 감염은 사실은 1차 의료기관, 의원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네. 보는 것이 맞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1차 방어벽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의원을 통해서 큰 병원으로 의뢰를 가는 경우이지 사실 대부분의 국민은 1차적으로 의원이 먼저 간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의원에서의 감염 전파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마스크를 정작 써야 될 곳은 병원보다 의원이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유행성 독감이 지금 많이 돌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의원도 지금 뭐 마스크를 꼭 쓰라 그런 제안을 생각할까요? 그렇지만 의원이 그렇게 환자가 많이 붐비고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종합병원이나 대형급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외래 진료 건수만 해도 2,00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입원하는 환자 수도 400~500명 더 입원하는 병원도 있고요. 그 환자 입원하고 있는 환자분들 대부분 대상자가 뭐 고위험군에 해당되거나 그렇죠. 기저질환자가 많고 중환자들이 많이 입원해 있죠. 네. 그러면은 당연히 감염에 취약하겠고 노출도 위험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스텔스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스텔스 바이러스의 대표 바이러스인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그 전염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대형 병원에 간다는 것은 1차 의료기관을 통해서 의료해서를 받아서 가기 때문에 그 전염력이 있는 분들은 일단 1차 의료기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스텔스 효과를 전혀 무시하고 그냥 대형 병원 위주로 한다면 뭐 1차 방어벽에서 이미 전염이 다 되어도 정부는 알 수 없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지금 계속 유행을 하고 있습니까? 독감에 밀려서 큰 태풍이 오면은 작은 태풍은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독감이 유행성 독감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면 코로나는 신경 쓸 게 아니고 유행성 독감에 더 신경 써야 될 시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10월 마지막 주 그때부터 코로나 이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독감도 똑같이 작년 대비 거의 한 5배 이상의 그 환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둘 다 호흡기 질환으로 보고 치료도 해야 돼서 어느 한 개만 치우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코로나와 독감이 다른 건가요? 같은가요? 이게 어떻게 바이러스와 같은 상인데 어떻습니까? 바이러스 이거는- 자체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고 근데 문제는 이거죠. 바이러스 간에는 그 생존 경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당시에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하지 않은 이유는 밀렸기 때문이죠. 독감 예. 바이러스가. 예. 하지만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강해졌지만 중증도는 굉장히 떨어졌죠. 그렇죠. 그만큼 어떤 바이러스가 점점점 변이되면서 현재는 독감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전염력에 있어서 독감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코로나보다 훨씬 강해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의 현재는 말 그대로 서로 링 위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고 그 피해를 오로지 지금 사람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독감과 코로나가 싸우고 있는 상황에 독감이 이기고 있다. 그 좋은 징조인지 나쁜 징조인지 모르겠지만 병 입장에서는 나쁜 징조죠. 그렇다 독감도 그죠? 독감 나름대로 변이를 했고 네. 코로나도 코로나 나름대로 변이를 했고 이 변이하는 과정에서 독감이 우세할 때가 있고 코로나가 네, 우세할 때가 그렇죠. 있다고 그러면 봐야 그 될것 같습니다. 우세하든지 간에 검사는 해야 되잖아요. 그쵸. 독감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코로나랑 독감, AB까지 해서 세 개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PCR도 있고 그 다음에 신속 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결과를 이제 알 수 있죠.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PCR 해도 되고 신속 해도 되고 두 가지를 네, 독감과 동시에. 코로나 동시에 검사할 수 있다. 동시에 알 수 그죠?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구분할 수 있다. 그죠? 그쵸. 그러면은 검사만 할 것이 아니라 걸린 사람은 또 독감에 걸렸다. 네. 코로나 걸렸다면 예방 접종 해야 됩니까? 독감에 걸렸을 때는 이제 치료부터 해야 돼요. 치료부터 해야 돼. 치료부터 해야 네, 되겠죠. 그렇죠. 네. 예. 예방 치료부터 접종은 해야 됩니다. 걸렸으니까 자연 면역이 된 아마 것이잖아요. 말씀하신 거는 이제 자연 면역 말씀을 하신 예. 것 같은데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이미 감염에 의해서 발생한 자연 면역은 약 40주 정도가 재감염에 대한 중증도 예방의 그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예방 접종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코로나 지금 걸렸다. 그러면 코로나에 의해서 직접 감염된 분들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40주 정도는 재감염률의 방어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약 70% 정도. 그리고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은 약 90% 정도가 방어가 됩니다. 즉 그만큼 한번 감염이 된 환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면역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독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을 예방 접종하는 보다도 자연 면역 네. 이것이 효과가 훨씬 더 오래 가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사실 이번에 마스크를 해제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어서 보건복지부가 지금 뒤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한 분야일 겁니다. 실제로 워싱턴 대학교에서 올해 발표된 연구 결과인데 아까 제가 금방 이런 말씀드렸죠. 감염이 된 후에 코로나 같은 경우 약 40주 정도의 재감염에 대한 예방 효과가 약 70%에서 낮으면 4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중증병으로 진행을 막는 예방 효과는 약 90%에 달합니다. 게다가
2022년 최근에 한국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98%는 이미 항체는 면역이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즉 자연 면역 또는 백신 면역 또는 소위 말해 하이브리드 면역이라고 하죠. 감염 플러스 백신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형태의 면역이 전 국민적으로 98%를 차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현재 과연 코로나에 대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강한 마스크 의무화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두고 싶습니다. 자, 그럼 작년을 넘어서서 재작년을 넘어서서 코로나 유행하기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매년 가을 겨울 독감 예방 접종 시기에 코로나 아니고 유행성 독감이 많이 폭발적으로 진행했단 말이에요. 매년. 그때도 마스크를 쓰라고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스페인 독감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새부리 마스크라든가 이런 역사적인 증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그런 과정이고 현재는 이 마스크가 분명히 어느 정도의 방어 효과는 있지만 질병의 전파를 막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결과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스크를 독감이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 일반적인 지금까지 한 몇 년간의 상황을 보면은 또 코로나와 비슷하게 폭발 증가하니까 증상은 또 지금 비슷하단 말이에요. 코로나 독감이. 네. 그렇다면 같은 종류의 또 바이러스잖아요. 그러면은 독감과 코로나를 같은 등급으로 지금 봐야 되죠.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도 코로나19와 독감을 같은 등급으로 보고 지금 이제 표본감시 체제로 전환해서 하고는 있지만 독감은 치료제가 있습니다. 타미플루가 있고 그 타미플루를 처방하고 또 추가적으로 수액을 해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줄 수가 있겠는데 코로나19는 아직 치료제가 있어요. 있지만 제한적입니다. 65세 이상, 그다음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나 면역저하자한테만 처방을 할 수 있고 대부분의 코로나 환자분들한테는 일반 감기약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코로나와 독감을 비교해 본다면은 사망률이 코로나가 초기에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유행성 독감보다. 근데 어느 시점 이후에서는 코로나의 사망률과 독감의 사망률을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0.1% 정도 됩니다. 그렇죠. 0.1% 사망률이. 그러니까 1000명이 걸리면은 한 명이 사망한단 말이죠. 그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특정 전염병을 논할 때는 사망률보다는 초과 사망률이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초과 사망률. 예를 들어서 그 병이 유행하는 그 기간 동안을 만약에 한 3년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 병의 유행 이전 5년 동안의 그 사망률과 현재 유행한 기간 동안의 사망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현재 유행했던 이 기간의 사망률이 과연 몇 퍼센트가 높은가, 이것이 초과 사망률인데 실제로 만약에 사망률만 가지고 따진다면 대한민국의 경우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률은 매우 낮습니다. 정말 의미를 두지 않을 정도로 낮은데 그 이유는 검사를 매우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초과 사망률을 가지고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예를 들어서 비교를 많이 하는 곳이 스웨덴인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미 처음부터 마스크를 전혀 쓰지 않는 정책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랬을 때 처음에 스웨덴이 노인 사망자가 많았다는 것 때문에 주변 국가에서 욕을 많이 먹었지만 현재 와서 보았을 때 대한민국과 특히 비교해 봤을 때 2020년 당시에 스웨덴의 초기 사망자율이 대한민국의 초기 사망자율과 2020년 초기를 비교했을 때도 대한민국보다 스웨덴이 월등히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3년이 지난 현재도 그 기간 동안에 전 세계적 비교를 했을 때는 스웨덴의 초과 사망률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런 부분이 즉 사망률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도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모든 국가가 약간 과잉 대응하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 우리는 이익을 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따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스크를 쓰고 나서의 2차 피해를 얘기하셨었는데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예방해서 얻는 이익과 마스크를 착용해서 2차 피해를 얻는 으로 나가서 이제 그런 문제점을 비교를 해봤을 때 오히려 이제 마스크를 착용해서 좀 더 예방적으로 하는 게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이익이 높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세계적으로 유행했을 때도 전 세계적으로 다 퍼지고 난 뒤에 네. 종료가 되듯이 그죠. 네. 그래서 코로나도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난 뒤에 결론은 네. 미리 예방을 하나, 그 다음에 마스크를 쓰나 똑같다는 결론을 스웨덴을 통해서 네. 그 스웨덴에서 고부하고 오셨죠. 네. 아니 근데 그보다 또 중요한 것은 사실 문제는 초과 사망률이 스웨덴이 우리보다 낮다는 것이 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 정말 큰 것은 그 2차 피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즉 2차 피해라는 것이 꼭 무슨 뭐 경제적 피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전파 감염병에 대한 이야기니까 과연 그 기간 동안에 스웨덴이 가지는 국민들의 면역력의 상승과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가 가지는 면역력의 상승적인 면에서 어디가 더 우월했는가, 거기에 봤을 때는 스웨덴이 대한민국보다 면역적인 면에서는 월등히 우월한 현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스웨덴이 처음에 자유스럽게 생활하게 하면서 폭발적인 증가를 하였고 세계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스웨덴이. 네. 그때 대한민국과 중국과 일본은 폐쇄 정책을 하였고 아주 감염률이 적어서 세계적으로 칭송을 받았는데 네. 결론은 중국은 엄청나게 폭발했죠. 그 다음에 이동하면서 그죠. 그다음 결론은 어떻게 되었죠? 중국으로 결국은 다 퍼지고 난 뒤에 풀었죠. 어떻습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스웨덴 부분이 KBS TV에 그 마스크 모순사회라고 방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스웨덴에서는 일반 방역 지침을 거기서는 거리두기를 중요시해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 TV에서도 결론이 보면 마스크 착용에는 부정적이긴 한데 병원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단시간에 착용한 것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병원, 즉 밀폐된 장소, 입원실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렇죠. 우리 중환자실, 그 다음에 수술실. 고위험 이제 환자들이 있는 그런 병원 같은 곳에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중환자실이 있거나 아주 고위험군 암 후유증 치료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마스크 사용이 환자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항이지만 마스크를 병원에 있을 때는 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마스크를 뭐 벗었다 썼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위험성 또 높잖아요,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 좋은 점이 우리가 기침을 하게 되면 기침하면서 나오는 그 공기 중에 떠다니는 부유물들이 그 감염원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감염원들이 감수성 있는 숙주, 그러니까 면역이 약한 환자들한테 가게 되면 건강한 사람은 당연히 이제 감염이 안 걸리는데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환자한테는 그게 바로 감염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이제 방어벽인 마스크를 이제 착용하자고. 예.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는 그것이 당연하다 봅니다. 즉 방어라는 것을 당연히 강하게 해야죠. 하지만 그것을 정책을 세울 때는 좀 더 전문가들의 정확한 그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 판단이 됩니다. 그 연구 결과 말씀하셨었는데 미국에도 그 매사추세츠 주에서 지금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22년도 2월 달에 학교에서 35만 명을 대상으로 15주 동안 마스크 착용과 코로나19 발생률에 대한 이제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했었는데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걸로 이제 보면서 이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발생 감소에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프리카에서도 결핵이 마스크 착용으로 병원 내 전파를 막은 케이스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거를 학교 보면, 연구, 특히 미국 연구 제가 잠시 설명드리자면 그 연구는 75개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2개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교를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할 때는 항상 편견을 배제해야 됩니다. 근데 그 두 군에 대해서 75개의 군과 2개의 학교 군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 현재 차이, 백신의 현재 접종 차이, 그다음에 그들의 어떤 환경적 차이 이런 걸 모두가 무시가 된 상태에서 오로지 마스크 하나만 가지고 비교를 했기 때문에 이 연구에 대해서는 현재는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비평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치료적인 면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코로나 환자를 정말 많이 치료한 의사로서 그렇죠. 효율적 치료를 네. 최고의 전문가라니까. 많이 제가 말씀드리면 맞아요. 사실은 환자 치료에 있어서 산소 포화도라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환자 제가 치료할 때 저는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환자를 위해서는 마스크를 벗는 것이 환자의 현재 증상의 호전을 위해서는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꼭 병실이라고 해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건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것이 이제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분들 고령자잖아요. 네. 후유증이 클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네. 몸이 면역이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마스크를 썼을 때 네. 어떻게 보면은 산소를 마시는 양이 본인이 뱉는 예. 호기의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다시 덜 마시는 가능성이 크게 있단 말이에요. 예. 마스크 썼을 때 마스크 쓰고 오래 있으면 좀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이 신선한 산소를 못 마시는 밀폐된 공간과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즉 뇌 MRI를 촬영하였고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MRI 비교 결과 그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쓰고 있던 분들은 이 뇌 내부에 그 MRI 영상상 색깔의 변화가 있었고 즉 저산소증을 아주 강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노인분들의 경우 뇌 위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년성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산소증에서 뇌가 기능이 조금 기능이 안 좋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뇌 장축이라는 말 또는 뇌와 연관된 수많은 장기는 직접 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의 기능이 떨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모든 장기가 굉장히 나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령자인 경우에 마스크를 쓸 경우 코로나의 감염 위험성이 높아질 가능성은 많지만은 네. 산소를 적게 마심으로 인해서 도리어 뇌의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면은 대기 중에 산소가 21% 흡기하는 산소가 네. 우리 호흡에서 뱉는 산소는 산소를 써서 이산탄소가 나오니까 네. 산소에 나오는 양은 16% 나오죠. 뭐 한 5%를 쓰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긴 한데 이산화탄소의 그러니까 흡입 양이 많아진다는 것도 문제지만 제가 실제로 이제 저희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를 위해서 쓰는 것이 좋을지 그 버는 것이 좋을지 알기 위해서. 근데 환자분들 중에 물론 어느 정도 기운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도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산소 포화도가 적어도 1에서 2는 떨어지는데 그렇죠. 어떤 경우는 3에서 5% 이상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 95%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저희 의료진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어떤 분들은 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호흡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노력이 너무 강하게 과부하되다 보니까 그 호흡을 통해서 심장과 이런 부분에 더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특히나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 고령자분들에게는 호흡에 굉장히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저는 직접 현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면 쓸수록 네. 신선한 산소를 마시는 것이 적다. 맞죠. 예,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를 과도하게 흡입하게 된다는 점. 마스크의 장점은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장점이 단기적으로 있다. 그건 또 동의를 하고 그죠. 네. 그다음 중환자실이나 아주 상태가 면역이 떨어지는 환자들은 감염이 위험성이 있으니까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일반 사람들은 네. 쓰나 안 쓰나 별 차이 없으니까 안 쓰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죠? 물론 이제 마스크가 비만을 차단하는 효과는 있지만 바이러스를 막는다는 것에 대한 연구 결과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크기를 따졌을 때 약 20나노미터에서 크면 120나노미터입니다. 근데 KF94의 경우는 400나노미터입니다. 이미 그 우리가 흡입을 함에 있어서 그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따라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크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어는 못한다고 하지만 물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전기가 있다. 정전기로 인해서 이걸 더 잡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실험을 해본 결과 그런 효과가 지속이 되려면 WHO에서 권고한 사항대로 마스크를 써야만 효과가 지속이 되는데 그 WHO에서 권고한 마스크 사용 기준은 한 번 썼다가 벗을 경우 그 마스크는 다시 쓰면 안 됩니다. 쓰면 안 된다. 그럼 이런 경우에 하루에 적어도 10개에서 20개를 써야 되는데 사실상 이거는 경제적 불합리에 아무리 부딪히게 되고 그렇죠. 결국은 그런 그 WHO 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마스크 효과는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예, 병원급 이상에서 마스크를
풀어야 될 시점은 언제일까? 그 고민을 한번 해보면은 우리 감염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우리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던 시기에 빠르게 그게 잡혔던 건 치료약인 타미플루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유행했었지만 우리 고위험군이나 이렇게 까지는 가지 않았고 빨리 정리가 됐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는 계속 변이가 되고 있고 그에 맞는 치료약은 사실상 아직 개발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방을 할 때도 그래서 지금 은명과장님도 계시겠지만 그냥 일반 감기약을 처방하고 계시잖아요. 코로나 환자한테도.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가 일단 먼저 개발이 되어야지 우리도 이제 병원에서도 병원 내 감염을 이제 코로나 지금 걱정하지 치료제가 않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치료제라고 칭해 있는 대체제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모든 바이러스, 독감을 포함해서 사실 모든 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없다고 봅니다. 즉 타미플루를 그렇죠. 치료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모든 바이러스는 항상 변이를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바이러스 질환의 치료의 가장 근본은 대증 치료입니다. 그리고 대증 치료를 정확하게 했을 때 그것이 중증으로 진행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양한 약을 조합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전부 감기약이다 뭐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애나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코로나와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병원급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것이 옳다. 네. 국민에게 이익이다. 네. 또 감염 전문가인 또 엄명수 선생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는 마스크가 방어력이 없다 이런 얘기보다는 마스크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즉 의무화에 대해서는 그건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어적인 면에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죠. 근데 우리는 질병적인 면에서 사람의 면역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된다는 점에서는 마스크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인류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효과가 있었고 네. 마지막 종결전 중에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었더라. 그런 면에서 마스크의 덕가시를 따져봤을 때 쓰는 것이 실이 더 많을 수가 있다.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 편익과 여러 사회적 활동을 위해서는 병원급에서도 지금 시점은 푸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엄명수 선생님 하셨고 조현아 선생님은 계속 가야 된다. 네. 그걸 말씀하셨고 근데 언젠가는 풀어야 되잖아요. 그 푸는 시점이 언제이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코로나 완전히 없어질 때. 코로나를 없어졌다라고 이제 하기보다는 저희 이제 정부라든가 아니면은 뭐 WHO나 CDC 뭐 이런 데서도 코로나를 우리가 이제 완전히 잡았다, 정복했다 그런 이제 결론이 도달하면 아무래도 우리의 마지막 방어책이 마스크가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독감 바이러스가 네. 지금 전에는 1가에서 2가, 3가, 4가 이 국민들은 4가 독감 바이러스 접종을 하면 무슨 말인지 읽고 간혹 오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4가지 종류의 바이러스를 이 백신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코로나를 독감 5가에 5가지 종류에 넣는 시점이 어떻습니까? 저는 그쪽 연구는 제가 안 해서 아직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거보다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언제쯤 마스크를 푸는 것이 옳을까? 그 부분에서 원래 2020년대 초반에 마스크를 이제 의무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백신을 이제 계속 의무화하면서 나중에 군중 면역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마스크도 해제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군중 면역의 수치는 기본적으로 60에서 70%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약 이미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것처럼 작년 겨울 기준에서 98%입니다. 그렇다면 군중 면역은 당연히 이미 넘어섰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마스크에 의해서 올 수 있는 단점적인 부분에서 2차 피해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죠. 재난의 불평등. 즉 재난의 불평등이라는 것은 약간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이 질병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수많은 어떤 약자들에 대한 희생을 많이 강요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모두 감안을 했을 때 즉 사회 경제적인 면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더 이상은 그런 재난의 불평등이 있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의학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군중 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마스크를 해제해도 괜찮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변이는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방어 대책은 당연히 세우고 의료계에서 대응을 할 것입니다. 네, 우리 주연아 선생님과 엄미연 선생님의 열띤 토론, 감염 전문가 두 분, 한 분은 감염 예방 팀장으로서, 한 분은 감염을 코로나 치료하는 후유증 치료센터 센터장님으로서 열띤 토론 정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의료계의 불필요한 다래끼 다 해결해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병원 내 마스크 착용 언제 해제할 것인가 토론이 있었는데 계속 해야 된다는 의견과 그리고 98%의 그룹 군중 면역을 획득했으니까 안 해도 된다는 두 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정말 두 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완전한 일상 회복을 전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급, 병원급 모두가 다 어느 시점에는 해결돼야 될 그 시점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보건 관련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일선병원에서 치료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 많은 분들이 수고와 노력을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